안녕하세요. 언어의 씨앗팀 고려대 학술 인사이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선생님의 인지언어학과 한국어 구문연구, 환유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내용 발표에 앞서서 은유와 환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은유는 의미의 유사성에 기반하며 주요 기능은 이해입니다. 은유는 두 대상의 유사성에 기반을 하여서 어떤 대상을 개념화하는 방식입니다. 은유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간은 금이다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과 금의 유사성에 기반을 하여서 추상적인 개념인 이 시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유는 의미의 인접성에 기반하며 주요 기능은 지시입니다. 저기 검정태 안경이 3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문장에서 검정태 안경은 검정태 안경을 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단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였다 해서 이 얼굴은 문인을 지시합니다. 이때 얼굴과 문인의 인접성을 기반하여서 이 문인을 얼굴로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의 목표는 인지언어학적 환유와 은유가 언어 현상의 여러 층위에서 두루 나타나는 인지 원리임을 밝히고자 하고, 또한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주목되어 온 몇몇 특이한 구문들이 특히 환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유적 사고와 은유적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발견됩니다. 처음 본 사람이 검정색 목티를 입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검정 목티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대상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환유적 사고이고, 만약 스티브 잡스라고 가리키게 된다면 어떤 대상과 그것과 비슷한 것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은유적 사고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유와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작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속하며 어휘적, 문법적, 활용적 차원에서 그리고 통시적, 공시적 과정에서 두루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휘적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나무를 보다, 책을 보다, 아기를 보다 예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유적 다의 확장에 해당이 됩니다. 보다가 시각적인 경험, 그리고 읽다, 돌보다 이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지시하는 환유에 의해서 이 보다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법적 차원입니다. may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잠재적인 사회 물리적 장벽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You may leave. 여기서 may는 뭐뭐일지도 모르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규칙, 권한, 금지 같은 장벽이 없음을 나타내고, 이것이 인식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서 추론에 장벽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사 동사를 오가는 현상도 환유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To other a book에서 other은 저자와 저술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때 책을 저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행동주가 행동을 대신하는 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o shampoo one's hair에서 이 샴푸가 샴푸 그리고 감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단이 행동을 대신하는 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사가 동사처럼 쓰이는 현상을 부분으로 부분을 대신하는 환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구문 관련 현상에서 작동하는 환유는 지시적 환유, 서술적 환유, 시나리오 환유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시적 환유는 주로 명사류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형적인 환유 표현으로 논의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서술적 환유는 문장의 서술부에 나타나는 환유를 말합니다. 시나리오 환유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김밥을 만들 때 김밥을 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밥을 많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 김밥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김밥 산출 사건에서 이 말다는 김밥 만들기에 필요한 수많은 과정 중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한 대표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김밥 만들기 과정 중에 이 김밥을 마는 하위 사건은 없습니다. 즉,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놓은 김을 마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즉, 이 김밥을 말다는 단순히 상태 변화 과정이 결과 산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말다가 김밥 산출 시나리오 전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김밥이라는 결과물이 말다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김밥이 김밥 산출 시나리오 전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유 목적어 구문으로 논의된 이 지우다 구문 등의 환유는 단순히 명사류의 지시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시적 환유에 속하고 반면 이 칠하다, 반짝이다, 자욱하다 등에서 나타나는 처소 논항 교체 현상은 동사류의 의미가 인접한 의미로 이동하여서 논항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점에서 서술적 환유에 의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번 가와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들이 건물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는 기본 용법이고 청소부들이 페인트로 건물 벽을 칠했다는 환유적으로 확장된 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산출사건 구문과 용역 의뢰 사건 구문은 시나리오 환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밥을 말았다, 나 오늘 수술했다 등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 김밥 산출 사건의 시나리오, 그리고 수술 의뢰 사건의 시나리오에서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한,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말다, 수술하다 동사를 매체로 삼아 목표인 시나리오를 표현한 환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어의 씨앗팀에서 소개할 또 다른 논문은 조승희 선생님의 한국어 메아리 의문문의 통사적 특성과 담화 기능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언어의 씨앗팀이 학술 인사이트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한국어 메아리 의문문이 어떤 통사적 방식으로 실현되며 담화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기존 국어 문법 논의에서 메아리 의문문은 대체로 특수 의문문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간단히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어 고유의 형태 통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메아리 의문문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메아리 의문문이 원발화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이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메아리 의문문을 통사적 기준에서 정의하고 그 통사적 실현 양상과 담화 기능을 함께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아리 의문문의 정의와 범주입니다. 이 논문에서 메아리 의문문은 원발화를 드는 직후 그 내용에 관해 대문은 의문문으로 정의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원발화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나오며 원발화를 반복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메아리 의문문은 다만 현장에서 이미 제시된 발화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범주가 한정됩니다. 이제 메아리 의문문의 통사적 실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아리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원발화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는 간접 인용 표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뭐뭐하고, 뭐뭐느냐고, 뭐뭐라고, 뭐뭐자고와 같은 형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보충 수업이 있어 라는 발화에 대해 내일 보충 수업이 있다고요? 와 같이 되묻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표지 인용 방식으로 원발화의 문장 종결법을 중한 형태로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보충 수업이 있어요? 와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원발화를 변형하여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되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화자는 원발화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문장을 재구성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문사구로 대체하는 방식 또는 그랬다와 같은 지시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한 통사구조를 재구성하여 문장 성분의 교체 및 생략, 추격형을 환원하거나 종결 표현 교체하는 방식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아파서 못 온대 라는 발화에 대해 못 온다고? 라고 되묻는 경우는 추격형을 환원한 뒤 핵심만 남겨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제 메아리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반복 요청과 확인입니다. 화자가 원발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와 같이 반복을 요청하게 되고, 내용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을 때에는 내일 부산 간다고?처럼 들은 내용을 되묻는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메아리 의문문은 화자의 이해 정도와 원발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음은 태도 표현 기능입니다. 먼저 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입니다. 메아리 의문문의 화자는 원발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 자체, 즉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화 내용에 대해 놀라움이나 의심, 비동의와 같은 태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신촌에 왔대 라는 발화에 대해 누가 왔다고?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발화 행위에 대한 태도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문장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와 상대 높임이 드러나는데 이 요소들은 청자와의 관련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메아리 의문문은 원발화 화자의 요구나 공대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비동의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 밥 먹었어? 라는 발화에 대해 어쭈 선배 밥 먹었어? 라고 되묻는 경우는 높임 방식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메아리 의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메아리 의문문은 원발화 인용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문문과 구별되는 특수한 통사적 지위를 지닙니다. 또한 원발화 인용 방식과 문장 재구성 방식에 따라 반복 요청, 확인, 태도, 표현 등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어 메아리 의문문을 통사적 기준에서 체계화하고 통사적 실현 방식과 담화 기능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그 말뭉치에 기반한 실제 언어 자료 연구를 통해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의 씨앗 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혜지이고요. 제가 발표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접촉과 번역, 의존 관계를 통한 소설 속의 출발어 영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키워드는 다음 4가지와 같은데요. 우선 번역은 언어 접촉의 당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의존관계 측정치라는 의존거리와 의존 방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출발어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서론으로서는 언어 접촉과 번역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할 건데요. 언어 접촉은 분리상의 언어가 상호작용하여서 각 언어의 구조나 어휘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라고 합니다.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 처리 활동으로 언어의 접촉의 형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을 할 때는 출발어의 언어적인 특징이 도착어의 텍스트에 스며드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관섭 혹은 번역 부분석 제3의 코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간섭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이 2가지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바로 접촉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은 접촉 언어학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네, 문헌 연구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언어 접촉의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단일 번역 방향과 제한된 언어상에서만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번역 형성에 미치는 언어 간의 영향력을 탐구한 기존 연구들은 번역의 언어 접촉의 당이라는 점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접촉의 과정에서 번역의 방향성과 언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는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출발어의 영향과 언어 보편성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 보편성에 관한 코퍼스 기반 조사는 출발어에 감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휘적인 특징이나 구조적인 문법 구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영향의 정도를 특정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구문 구조와 같은 다른 언어 중에서도 그 간섭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작 소설과 그 번역문으로 구성된 양방향 다국어 코퍼스에서 출발어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의존 관계의 측정치, 즉 의존 거리와 의존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구 질문은 3가지로 다음과 같고요. 연구 방법론은 우선 코퍼스를 보도록 할 건데 코퍼스는 여기 보이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TMF 같은 경우에는 비번역 다국어 소설이고요. TEF는 번역된 영어 소설, NTEF는 비번역 영어 소설, 그 다음에
TMF 같은 경우에는 번역된 다국어 소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래 보이는 요 지표 4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리 다양성 지표에서는 이제 TTR이라는 유형 토큰 비율과 STTR이라는 표준화된 TTR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의존관계 기반 특성치 같은 경우에는 의존거리와 의존방향 2가지가 있습니다. 의존거리는 문장 내 문법적으로 연결된 두 단어 사이의 선형거리를 의미를 하고 있고, 의존방향은 의존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선형적인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일단 우선은 4개 간의 코퍼스 간 MDD 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우 텍스트 MDD 언어에서는 하이 텍스트 MDD 언어로 번역될 경우에 번역어의 MDD가 비번역 도착어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구조적인 전이인 turning through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화의 발현이 번역의 방향성과 언어상 모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번역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가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4개 코퍼스 간 HF, 즉 어순의 변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할 때 어순을 조정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유의미한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소설에서는 출발어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었으며, 번역 텍스트가 도착어의 언어 사용 관습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찰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출발어의 영향성 발현이고 단순어의 보편성 이렇게 2가지로 하고 있고, 단순어의 보편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번역어 연구에서는 번역의 방향성과 언어별 구분 특성 모두 고려하려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적 번역 방향에서 모두 출발어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출발어의 영향을 받는 발현 같은 경우에는 번역의 방향보다는 언어상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출발어는 번역 소설의 어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순화는 출발어의 언어적인 특징이 도착어의 구조적인 패턴을 영향을 주는 언어소탁 현상이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번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